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자 야권에선 한 목소리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반면 여권에서는 윤 총장의 입당을 비판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의 양강 주자들은 오늘 지역 현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장종화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어제 전격 입당했습니다. 기습 입당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언론도 있었는데 빠르면 8월 초에 입당할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습니다만 일단 7월 말에 입당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입당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어차피 8월 초라고 해봤자 예. 이제 다음 주면 8월 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를 만나면서 입당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던 걸로 이미 다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습 입당이다 이렇게까지 볼 평가를 할 정도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어제 입당 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발언했다시피 본인도 길게 생각하지 않았다. 몇 시간 전에 결정을 했다 이렇게 그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결정이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충동적으로 입당했다 이런 의견이시라는 겁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그간 행동했던 이제 행선이나 발언들을 보면 예. 이제 120시간 노동도 그렇고 이제 대구에서 밀란 이런 말씀을 했던 것도 그렇고 크게 이제 계획을 하거나 깊게 이런 고민을 하고 이제 행동을 하는 부분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입당도 좀 어떻게 보면 전격적으로 결정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입당 자체가 계획적이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치맥 회동 있죠. 예. 치맥 회동 이후부터는 이 윤 총장의 입당 자체는 상수였습니다. 어떤 변수가 아니었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었고요. 윤 총장이 입당을 하시긴 하신다라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는데요. 그쵸. 저희는 대표가 9일부터 13일까지 여름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입당을 한다면 그 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각에서는 저희가 목요일, 그러니까 29일이죠. 저희 그때 11분의 대선 후보들을 모셔놓고 한번 상견례를 갖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전인 28일에 전격 입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당 자체는 상수였다. 그 시점의 문제였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8월 2일 입당설이 목요일 밤, 금요일 새벽쯤에 언론에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8월 2일 날짜가 저는 좀 유력했다라고 봤는데 예. 그것이 이제 사전에 언론에 흘러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금 어떠한 불쾌감, 자기가 휘둘리고 있다라는 그런 불쾌감이 느껴져서 그것을 바탕으로 전격 입당을 결정하신 게 아니냐. 내가 휘둘리느니 그냥 지금 바로 그냥 치고 들어가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휘둘리느니 내가 전격적으로 입당하겠다. 거기에서 연장선상에서도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 시기가 이준석 대표는 네네. 지방 일정이 있는 네, 시기였고 그렇죠. 김기현 원내대표는 휴가 중인 시기였습니다. 사실 네네. 당대표의 이런 공식 일정은 이미 다 공개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윤 전 총장은 몰랐다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네.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 놓은 그런 경선 버스에 탑승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전격적으로 입당한 것이다. 이런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때 충동적으로 입당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서요. 그런 그림이 얼핏 비춰지긴 했죠. 제가 어제 이준석 대표께서 여수 일정을 가셨습니다. 여순 사건에 대해서 예. 사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호남 지역에 방문을 했는데 제가 그때 같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네네. 현장에 있었는데 그 현장 분위기를 조금 알려드리면요. 예. 기자분들에게 1시 50분에 권영세 저희 대외협력위원장과 회동한다라는 사실이 한 11시 반 정도에 알려졌어요. 예. 프로 기자분들께 그렇게 공지가 됐었는데 저희도 사실 그때 알았습니다.
기자분들에게 공개된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저희가 인지를 했고 사전에 윤 총장이 입당할 것이라는 어떠한 그 짐작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래도 실무진 분들이나 조금 긴장된 분위기가 다소 흐르기는 했지만은 어찌됐건 저희의 이 최종 결정은 그것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윤 총장께서 어찌됐건 7월 안에 버스에 탑승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것이 뭐 당대표가 지금 뭐 지역에 가 있건 원내대표가 휴가이건 이것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윤 총장께서 입당을 하신 것 자체에 의미를 둬야겠다라고 입장을 정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1시 반에 권영세 영입위원장과 만난다라는 소식을 아니, 그때 처음 알게 됐더라고요. 1시 50분에 만났는데 그러한 사전 공지가 11시 반 정도에 기자분들께 공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저희도 사실 알게 됐죠. 그러면 그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이준석 대표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제가 그 버스 뒷좌석에 타고 있었어요. 예. 그때 당시의 상황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어찌됐건 사실 유쾌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겠죠. 그렇지만은 어찌됐건 그 과정에서의 불유쾌함보다는 어찌됐건 윤석열 총장께서 저희 버스에 탑승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의 사소한 문제 정도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겠다. 환영한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시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이렇게 결정을 했겠느냐, 뭐 다양한 분석들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날 사실 이 입당 결정을 하기 3시간 전쯤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내가 8월 4일 날 출마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3시간 후에 바로 이렇게 입당 결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를 덮으려는 기선제압이 아니었겠느냐, 뭐 기싸움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다양한 분석 자체야 언제든지 가능한 거고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양준우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이제 윤 전 총장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입당을 이제 기습적으로 예. 특히 이제 당 지도부가 이제 지방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결정을 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휘둘리지 않겠다. 언론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이제 본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단순히 국민의힘의 여러 후보 중에 원오브 댐으로는 날 취급할 생각을 마라 이런 어떤 메시지는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치밀하게 계획을 하거나 이런 상황을 일부러 만든 것은 아니겠죠. 근데 예. 그것을 계산을 하고 이제 짧은 순간에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이제 대선 출마에 맞춰서 아니면 그 발표에 맞춰서 이제 기습 입당을 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선제압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싸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당 후의 행보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12분, 3분 가까이 되시는 이제 후보군들이 존재를 하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당내에서 이제 경쟁을 시작하게 된 건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특히 이준석 당대표의 마음 속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나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분들이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최후의 골로 삼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어찌됐든 외부에서 오셨던 분들이고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추켜 세우면서 당내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이제 맡아오면서 어쨌든 정부에 조금 대응하는 그런 성격의 위치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만들면 그걸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예. 하나의 방편으로 삼고 있을 뿐이지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준석 대표가 마음에 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른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이신가 봐요. 가장 누가 될지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가장 베스트는 당 내에서 이제 길러내는 것이겠고요. 누가 어떻게 되겠다 이것까지는 뭐 말씀드리기는 알겠습니다. 적절치 않은 어떻습니까? 것 이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저희 그 당 지도부는 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경선을 흥행시켜서 어떤 후보가 되는지 간에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매력적인 후보로 만들겠다. 그러려면 경선 흥행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 지도부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 출마 선언하겠다라고 밝힌 지 3시간 만에 입당한 그 부분도 고려 대상이 됐겠습니까? 뭐 고려를 안 하시지는 않았겠죠. 다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만은 8월 2일설이 흘러나간 것이 가장 영향이 크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저는 봅니다. 8월 2일에 입당을 하려고는 했나 봐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제가 정확하게 여기는 답변을 못 왜냐하면 드리겠습니다만. 8월 1일 입당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바로 또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네네. 그날. 네. 혼선 캠프의 일부 혼선이 조금 비춰지긴 했죠. 그러한 모습 자체에 조금 후보 개인께서 조금 이제 실망을 하시고 전격적으로 판단하신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그야말로 경선 흥행을 가장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는 말씀 자체가 저는 이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하나의 경선 불쏘시개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보거든요. 예. 특히나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부담으로 안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불복 이런 목소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을 국민의힘 유력 대권 후보로 이제 함께 하는 순간 그 이미지를 어느 정도 희석시킬 수 있고 그런 차원을 위해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의 흐름은 이제 입당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분들을 조금 배제하는 쪽으로 저는 경선의 방향이 최종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탄핵 문제는 새로운 지도부가 형성되면서 공존을 이야기했죠. 대구 가장 보수적인 지역에서 탄핵의 강을 넘어서 다양한 의견과 공존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물음을 던지고 당선이 된 지도부란 말이에요. 탄핵의 강은 이미 건넌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정권 교체다. 그 정권 교체를 이룰 수만 있다면 어떠한 후보든지 상관이 없다. 흥행시키겠다라는 것이 지도부의 일관된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네, 뭐 한 제가 말씀 하시죠. 지도부가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 여전히 그런 목소리를 지닌 분들이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시선으로 국민분들께서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희석시키는 용도로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원분들 물밑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180석인 민주당이 더했으면 더했지 국민의힘에게 그것을 강조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러한 내부 세력 다툼, 세력 형성 과정은 향후에 있을 것으로 저도 전망합니다. 예, 민주당의 탄핵 불복의 움직임이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네? 방금 민주당의 탄핵 불복의 움직임이 더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한 줄 세우기라든지 합종 연행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 해보고요. 사실 어떤 후보가 되느냐는 지지율이 그 후보를 그만큼 뒷받침돼야 그 당에서 그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도 다 과제일 것 같은데 최 전 원장이 다음 달 4일에 출마 선언을 하게 된다면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인가? 지금 캠프 내에서는 12%까지가 만약에 나오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도 전망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캠프 각각의 이제 해석이야 당연히 본인들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 당연히 이제 많은 국민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그 장면과 그 내용을 지켜보실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지율 상승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분들이 국민의힘 특히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 정부에서 특히나 감사원장이라는 하나의 헌법기관의 원장을 수행하신 분께서 그렇게 갑자기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겠다. 그리고 대선 출마를 해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국민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질 것인가. 저는 오히려 반감도 더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출마 선언을 하신다면 당연히 컨벤션 효과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출마 선언문을 다듬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 출마 선언에는 내가 왜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견해를 밝히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구체적인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떠한 정책을 펼치겠는가 그러한 방향성도 담을 수 있겠죠. 그러한 충분한 설명 과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분명한 컨벤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아쉬운 건 이제 줌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화상으로 출마 선언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다소 언론의 주목도가
충분히 받을 수 있겠나라는 의문은 솔직히 조금 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것을 성공시키는 것도 캠프의 능력이겠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권 경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경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주말에 다 지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첫 순회 일정으로 TK 그리고 오늘은 PK를 찾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이낙연 후보는 경기도를 찾았단 말이죠. 네. 이런 두 후보의 행보는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우선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직 도지사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말 이런 또 휴가를 이용해서 지금 지역을 순방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구를 찾아서 지난 윤석열 전 총장이 대구에서 발언했던 내용, 그리고 본인의 소년공 시절의 내용, 이런 발언들을 이제 집중하면서 단순히 이 사람을 만나러 갔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이 지역에 맞는, 그리고 본인의 메시지, 스토리에 맞는 메시지들을 이렇게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경기도를 방문한 것은 그만큼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든 이제 타겟을 잡고 공략을 해보겠다, 이런 어떤 보면 결연한 의지를 하나 또 보인 것이라고 볼 수 그 있겠습니다. 자리가 비었을 때 경기도를 방문한 것도 의도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의도됐든 의도치 않았든 그건 뭐 중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에 있으면 뭐 가면 안 되고 그게 뭐 크게 있으면 오히려 있는데 면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없으면 없는데 기습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그 시간 자체에 경기도 아니면 도청에 있었냐 없었냐가 이낙연 전 대표가 경기도를 방문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사실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지사가 이제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경기도를 경기 북도로 이제 분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런 이야기를 내놓은 상황에서 이낙연 후보는 오히려 이걸 공약으로 그날 방문을 하면서 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은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두 후보들께서 상당히 조금 치열한,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라고 하는 걸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계신데, 지금도 네.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을 좀 넘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책, 앞으로는 미래에 대한 또 이제 대선 후보로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이런 정책을 조금씩 내놓으면서 이제 바라보는 시선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경기 북부 도를 이렇게 남북도를 분리하는 문제는 네. 예전부터 있어 왔던, 또 제기되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경기도를 방문한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정책 대결, 우리 앞으로 전반 원팀 협약식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네거티브를 좀 자중하자, 이런 행보의 하나로 좀 시작으로 읽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연계를 했겠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경기도라는 이 산에 이재명이라는 호랑이, 경기도 지사께서 앉아 계신 건데 한 산에 두 마리의 호랑이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싸움이 납니다. 당연히 그 산을 잠깐 비운 사이에 들어가서 그쪽을 공략하는 것이 맞고 그러한 맥락에서 아마 일정이 고려가 된 걸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셨고 그 경기도에 사실 이재명 후보의 선호도, 지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아마 계속해서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께서 공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마 의도한 걸 겁니다. 원팀 협약식도 했고 네거티브 공방을 하지 말자, 자제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두 후보가 네거티브 공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발언부터 시작해서 백제 발언, 이번에는 공약 이행률을 두고 소칼이냐 닭칼이냐 이런 말싸움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민주당이 조금 빠르게 경선 레이스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경선 후보들 간에 이제 이렇게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부분은 일정 부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먼저 시끄러워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백제 발언이나 이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런 발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한 10년, 15년 전에 뉴스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일반 국민들 보시기에 지금이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할 때냐. 그때 사진도 다시 등장하잖아요. 네, 지금 뉴스를 이제 시청을 하면 정말
그때 뉴스를 다시 보는 것 같은 느낌까지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좀 멈춰주시고 이제 당에서는 이런 경선 과정을 어쨌든 미래지향적이고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기자회견이나 정책 발표 이런 거를 메타버스를 이용한 방법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다양한 지금 새로운 방법들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발맞춰서 앞으로의 비전, 정책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거티브 공방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전체 판세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은 또 별개일 것 같아서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렇게 그 당내 경선이 흥미진진해지게 되면 네거티브가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1등이었다가 이제 이낙연 후보께서 맹추격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러면 이제 네거티브가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원래 당내 사람들의 사정은 당 내부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오는 네거티브 과정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거나 영향력을 계속해서 미치는 경우가 많죠. 과거 한나라당 때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간에 굉장한 치열한 경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기됐던 의혹들이 사실 BBK, 최순실 사건 다 문제가 되었던 것들인데 이것은 사실 본선 가서도 주요한 공약점이 될 겁니다. 이 치열한 네거티브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잡음들 그런 것은 본선에서도 분명히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저희는 경선 잘 관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지금 또 12명이나 후보가 되다 보니까 네네, 그렇죠. 13분이시죠, 현재까지. 윤석열 후보께서 들어오셨으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네거티브가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이제 당대표나 지도부께서 이제 잘 현명하게 관리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뭐 정해지면 잘 국민 여러분들께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백제 발언을 두고 지역 감정 꺼내들었다라고 보도했던 시사주간지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결정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서는 이 백제 발언의 시작 자체가 이 한 시사 주간지에서 이 왜곡 발언을 이제 쓰고 그것을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받아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역 감정 조장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짜여진 것처럼 기획된 것처럼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석되게 나왔던 그런 흐름 자체가 사실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이낙연 후보 캠프 쪽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 같은 당 후보에 대해서 사실 발언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그 발언을 했던 당시에 상대방이 이제 이낙연 후보 본인 당시 이제 당대표 후보로 나서면서 경기도를 찾았을 때 했었던 발언을 가지고 본인한테 했던 발언을 가지고 지금 와서 어떻게 보면 하나 비틀어서 공격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런 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고소 고발이 또 난무하는 것 또한 그러니까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에서 원팀 협약식도 했고 가능하면 앞으로 네거티브는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 백제 발언은 두고두고 대선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고요. 억울할 만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언의 맥락, 전체 맥락을 본다면 이낙연 후보에게 어떠한 덕담의 형식으로 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저에 깔려있는 생각 방식, 사고 구조를 본다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중앙 권력을 획득한다. 호남, 백제는 그래 본 적이 없었다. 이런 발언은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정치를 바라보는 지역 갈등, 그런 거에 기반을 둔 정치적 사고거든요. 이 사고 자체가 지금 이제 우리 현대 정치에서 조금 지향하자, 벗어나자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러한 구태를 다시 한번 들고 오고 그것대로 생각한다는 거는 이거는 본선에서도 계속해서 지적받을 만한 행동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처음 경선 초반만 해도 3강 구도다 혹은 3강은 아니지만 유력 빅3 후보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양강 구도라는 표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세균 후보가 좀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세균 후보도 단일화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들도 많이 있는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로 한 언론에서 꺼내다 보니까 정세균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좀 반발을 했습니다. 주제 넘은 말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 측에서 상당히 좀 불쾌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에 그 후보 측에서는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왜냐하면 단일화에 대해서 어떤 이런 방구의 말씀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쪽 진영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뉘앙스를 흘리는 것 자체가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단일화가 되겠구나라는 물밑 협상이 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이야기가 하게. 진행이 되고 있나 보다 이런 예.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런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호남 쪽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경선이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5주 연기된 상황에서는 네. 앞으로 경선 과정이 많이 남아 있고 그동안 반등 기회나 다양한 메시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부터 단일화 이야기를 하기에는 당연히 시기상조인 것도 맞고 전혀 고려하지 않아야 될 요소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양강 구도가 형성돼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정세균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은 일축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전략을 좀 구사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정세균 캠프에 제가 지금 조언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건가요? 뭐 할 수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대당의 어떤 이러한 정무적 판단,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입장을 내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럽고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싶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얘기를 하진 않고 싶은데 예. 분명 단일화가 된다면 흥미진진하긴 할 것이다. 흥미진진하긴 할 것이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흥미진진하다고 이제 볼 수 그 있을까요? 지금 세 분이 계신데도 지금 양강 구도가 형성된 거잖아요. 예. 두 개의 강과 한 개의 중의 후보가 있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합쳐지게 된다면 지금 이 양강 구도가 사실 미묘한 지점입니다만 한 20%, 13%, 25%, 18% 그러니까 미묘한 지점의 차이인데 그걸 메꿔주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세균 후보가 단일화가 된다면은 더 팽팽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엔 더 흥미진진해지는 것이죠. 남의 당의 정무적 판단이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많이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설 가능성도 있다. 단일화가 되면 뭐 이렇게 전망을 그때가 하신다는 되면은 거네요. 사실 민주당의 지지층 분들의 심정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그 정권이 연장됐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정권 연장에 있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높은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다고 저는 보는데 만약 단일화가 돼서 이낙연 후보로도 국민의힘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선다면은 아마 판단을 달리하실 지지층들이 있을 거고요. 이건 원론적인 분석이니까 뭐 여러 가능성은 열어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종화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